예, 얼마 전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이 마약 문제가 화제가 됐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마약이 급속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뉴스들 가운데서도 이 마약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재벌 3세들의 마약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를 포함해서 고려제강 3세 그리고 또 다른 유명 연예인들까지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에 계속 강력히 좀 뿌리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이슈로 이 마약 문제를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통령 얘기,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검찰은 손을 놓고 또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필로폰 어떤 경로로 구하신 겁니까?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인정합니다. 여러 호텔에서 투약하셨다고 하는데 수사 피하려는 의도였나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할 상식에 임해서 제 대학에 받겠습니다. 마약은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왜 하신 건가요? 그런 경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유명 연예인 돈 스파이크의 이제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재벌 3세 유명 연예인들의 이 마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요. 2017년에 마약 밀수 단속량이 69kg이었는데 불과 이 4년 사이에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1272kg, 무려 18배가 이제 폭증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윤 대통령은 검찰이 이 마약 수사에서 손을 놓고 경찰이 전담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부분과는 무관하게 마약이 너무 값이 싸고 또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구조에도 상당히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재벌 3세들, 2세들 또 유명 연예인들은 저런 그러니까 향락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런 일탈행위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국민적 공분이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법무장관도 나서서 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제가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 12,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지난해 16,000명을 넘었었습니다. 3년 사이에 4,000명 이상이 훌쩍 뛰어넘었고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 사실은 지금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유엔이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일 경우에는 청정국으로 지정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2016년에 청정국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밀접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2009년 대비 10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쇼핑하듯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신종으로 뭐 던지기 수법이라든가 요즘에 또 핸들링 수법도 주고받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경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정말 유통창구를 다양화에 대한 이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정부가 정말 전쟁을 한다 그래도 이게 그냥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우려스럽고 지금 뭐 경찰의 그 수사력만 가지고 어렵다면은 저는 이건 검찰도 나서서 뭐 정말 전 정부적인 어떤 마약 수사에 대한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로 나타나서 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다시 우리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좀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좀 강도 높게 좀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뿌리내린 마약을 이제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 이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 과거 노태우 정부 때 뭐 범죄와의 전쟁을 해서 범죄를 뿌리 뽑듯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 정말 한 장관의 말처럼 뿌리 뽑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범죄는 억지력이 세면 범죄는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요즘 도둑놈이나 강도가 적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상 수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게 CCTV나 이런 범행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예. 그러한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마약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마약 범죄를 억제할 수단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이 상당 부분 마약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만 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경찰들을 만나보면 경찰들이 수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한테 전부 다 수사권을 다 맡기니까 수사가 너무 많아지고 또 반면에 검찰은 수사권을 뺏어가니까 검찰은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서류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이 적어지니까 경찰의 수사 서류를 좀 더 꼼꼼하게 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 서류에서 검찰의 꼬투리를 안 잡히려고 점점 더 수사를 느리게 하고 꼼꼼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건 하나 가지고 몇 개월을 끌고 이러한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엄청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민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수사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검찰이 지휘를 하고 경찰이 발휘돼서 많은 범죄자들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검찰이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않고 경찰은 여러 예. 군데서 다른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마약 수사에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다시 원안대로 복원이 되면은 마약이 줄어들어요? 마약 사범이나 이런 것들이 마약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근데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도둑을 정말 잡겠다 해서 도둑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예. 우리가 옛날 말에 있잖아요. 도둑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경찰 10명이 못 잡죠. 못 예. 잡는다고 예. 하듯이 만약에 마약을 정말 완전히 단속하기 위한다면 뭐 검찰을 지금보다 한 100배 좀 늘리면 되겠죠. 더 뽑으면 된다? 더 뽑아서 모든 국민을 예. 다 감시한다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예.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사회 환경 자체가 마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환경으로 바뀌고 예. 더 용이한 환경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수사는 더 어려워지고 수사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마약을 하기는 쉬워지고 그렇다면 사실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다 없어진다고 볼 수가 없죠. 제가 이제 검찰에 있을 당시가 이제 1997년인데 그때 한번 필로폰 1회 투약 그 비용이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예. 0.03g을 사서 투약하는 게 30만 원인데 요즘 3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피자 한 판 값이네요. 통닭 한 마리 값. 예. 그런데 2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는 한 300만 원쯤 해야 맞는 건데 그만큼 이제 흔해지고 사기도 쉬워지고 그리고 요즘 암호화폐로 거래하면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잡기도 어렵고 추적도 어렵고. 예, 이런 상황이 되고 예. 더욱이 지금 단속된 그 사건에 보면 이 대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외국 생활을 워낙 많이 하고 또 외국 관광이나 외국에 많이 나가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태국만 하더라도 대마는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서 식당 같은 데서 대마를 피우는 사람을 예. 늘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이제 징검다리로 해서 대마 피우고 그다음에 필로폰을 하거나 예. 그다음에 또 요즘 뭐 신종 마약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것이 이제 전차적으로 번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약의 그 어떤 유혹도 강해지고 마약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이래서 또 늘어나는 것 아니냐. 예.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사를 강화하고 이것이 범죄가 되고 또 개인에게는 엄청난 예. 그 피해를 입힌다는 전 국민의 인식이 다 필요한 거죠. 예. 저는 이제 물론 마약 단속과 마약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마약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마약의 폐해나 예. 마약의 어떤 유통 경로를 갖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효과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예. 우리나라가 나설 때가 되었다고 보죠. 예. 자,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혐의는 일단 성남 FC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어떤 의혹인지 먼저 잠깐 좀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 FC라고 하는 축구단을 성남시가 인수하면서 열악해진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성남에 근거를 두고 있는 두산건설, 네이버, 그리고 차병원, 현대 등등 이런 관련 기업들에게 이 성남 FC에 기부금을 내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 기부금을 받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 시장은 각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특혜를 줬다. 그래서 이것이 제3자 뇌물 공여에 해당된다라고 검찰은 보고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두산건설의 경우에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성남FC의 후원금 56억 원을 내게 됩니다. 이 대가로 두산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용도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두산이 가져간 자산 가치는 1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40억 원의 이 후원금을 내고 이사옥 신축과 관련된 그런 인허가 혜택을 받았고 차병원도 33억 원을 내고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혜택을 받았다. 이게 지금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큰 개요는 이제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실 말씀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박창희 교수님, 이 성남 FC와 관련된 의혹을 갖고 처음 검찰이 대장동도 아닌 성남 FC를 갖고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좀 의외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성남 FC가 그동안에 논의의 중심에서 조금 빠져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소환 통보를 한다는데 안건이 성남 FC예요. 예. 사실 성남 FC 이 의혹에 대해서는 대선 때 논란이 되긴 했지만 예. 일단 한 번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판결. 그러니까 예. 제3자 뇌물죄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예. 이 대가성 입증이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좀 어느 대장동이나 다른 이제 예. 개발 사업과는 별개로 조금 논의가 이렇게 언론에 조명을 못 예. 받았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들이 구속이 되면서 예. 당시 이제 성남 FC의 이제 그 사실상 운영을 맡았던 예. 이 측근 인사를 매개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3자 뇌물의 어떤 검찰이 예. 이제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소환을 하고 안 하고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그 측근을 통한 사실상의 뇌물 수수냐, 예. 아니면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느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결국은 검찰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예. 아직까지 언론 보도에서 흘러나온 걸로는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그런 그 물증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어요. 또 그런 측면에서 예. 본다면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그 낮은 단계부터 소위 말하면은 그 이제 수위를 올리기 위한 그 어떤 액션을 조치 아니냐, 1단계 조치 예.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성남 FC 관련된 의혹은 지금 핵심 측근인 구속돼 있는 정진상 정무실장의 공소장에 나옵니다. 공모를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이 공모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은 전격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물증 없이 제1야당 대표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정치 거물을 그렇게 혐의만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사건 말고도요. 대장동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진술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대장동은 잠시 뒤에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 관련해서 계속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예. 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안을 지난해 9월에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났죠. 그리고 다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수사를 한 지 지금 7개월 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수사 초기부터 뭐라 그랬냐면 아주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신빙성 있는 진술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거죠. 제3자 뇌물 공유면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부정한 청탁을 했던 내용이 뭘까? 그 증거가 있는가? 근데 검찰은 증거는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술은 확보가 됐는데 예. 증거가 있을까? 이걸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지금 그 소환을 통보한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저 상당히 정치적인 노림수를 갖고 검찰이 통보를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예산이 합의됐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히 심각한 갈등과 구조에 예. 있었고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지금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인데 예. 그 생일 뭐 그것이 예를 들면 호적상 생일입니다만 생일 전날 소환 통보를 예. 보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저는 검찰이 명확한 증거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저 같으면 증거를 제시할 것 같은데 검찰에서 지금까지 계속 피의 사실을 계속 검찰 바로 나온 내용들을 공표된 걸 보게 되면 이 정도의 소환이라고 얘기한다면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앵커께서 판단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런 증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뭐 아직까지 뭐 검찰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니 특혜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특혜를 제공할 테니 기업들 유치해달라는 얘기 많이 예. 합니다. 전 이런 것들을 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3자 뇌물 공여 같은 것으로 걸게 되면 지자체가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제 예. 지난번에 그 정진상 전 부실장 예. 기소할 때요. 이미 언론에 수차 보도가 됐잖아요. 두산건설 압수수색에서 그 메일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관계자들 진술도 다 받았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게 물증이 아니고 뭔가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것이 이제 예.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서 묵시적 청탁도 뭐 된다고 했잖아요. 말도 없이 그냥 눈치로 뭐 저렇게 청탁하겠거니 그러니까 봐줬다. 이래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이미 다 입증한 예. 상황인데 메일로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청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후원금을 낸 겁니다라고 진술이 되어 있다고 수없이 언론에 나왔는데 매번 나와서 그냥 민주당 측 인사들은 말뿐이다. 무슨 증거도 없이 물증도 없이 야당 대표를 그 소환을 하느냐 못 나간다. 야당 탄압이다. 더 나가서 뭐 내가 그래 무섭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너무 그렇게 근거 없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그동안 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이미 또 더 나가서 단순히 두산건설뿐만 아니라 아마 차병원, 네이버 이쪽까지도 전부 수사가 진행되느라고 조금 늦어졌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다 보니까 이미 공소장에 공범관계를 적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이나 땅방울 사건 뭐 이런 것은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제대로 수사가 덜 돼서 소환을 못하는 것뿐인데 그걸 무슨 생일 전날 뭐 소환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정말 할 말이 좀 너무 좀 제가 막히는 입장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이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처음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에 이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쪽에서 이제 고발한 사건이고 지난해 9월에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이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올해 9월에 이제 검찰이 다시 재수사에 들어간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TV 토론 경선 당시 그때 대선 당시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이 성남 FC 의혹과 관련돼서 무죄임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모습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시장으로 재직할 때 3년 동안 165억이라는 그 현안에 걸려 있는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165억의 사용처와 그리고 그 도대체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걸 밝히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시죠? 자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제가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FC가 광고 수주를 한 것인데 인허가 한 것은 성남시가 적법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한 거고 기업 유치한 거고 또 성남FC는 독자 경영을 하는데 성남시가 100% 예산 책임지는 산하기관 아닙니까? 네. 거기가 열심히 해서 광고 수주했는데 왜 광고 수주했냐. 이거를 뇌물이다. 세상에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 시민이 혜택을 받은 건데 제가 마치 후원받은 것처럼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고발을 하니까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3년 7개월 동안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무혐의 했는데 이번에는 재수사한다고 압수수색을 2번, 3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자료 수집도 안 하고 판단했다는 건 아닐 텐데 무혐의 결정해놓고 다시 재수사한다면서 압수수색하는 게 정치행위다. 예, 지금 얘기를 듣고선 다뤄봐야 될 것이 3년 6개월, 7개월 동안 경찰이 수사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려놓은 것을 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이렇게 180도 뒤집는 이런 수사를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3년 6개월, 7개월 동안 탈탈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것이고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입니다.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인가? 왜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인가? 그것도 대장동이 아닌 성남 FC 건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3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었다고 이재명 지금 대표는 얘기하시는데 예. 3년 6개월 동안 탈탈 턴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 경찰은 탈탈 털지 않았다? 예, 그렇죠. 6개월 만에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올 예. 7월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분당경찰서가 갖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의 그 친형 그 강제 입원 사건 그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일치 수사를 분당경찰서가 안 하다가 예. 작년에 비로소 2020년에 비로소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불송치 결정하면서 성남지청의 그때 차장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박은정 당시 지청장이 사표를 던진 사건도 발생합니다. 박은정 지청장은 좀 친문 쪽이었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 그때 차장검사가 사표를 던진 사건도 발생했고 그래서 올 2월에 이게 사건이 다시 배당돼 가지고 예. 7월에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니까 6개월 만에 이제 관련자 이제 피의자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수사한 것은 6개월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당연히 수순이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확보되니까 예. 이재명 대표를 지금 피의자로 부르는 거죠. 여기서 확인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지금 없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니고 예. 3년 6개월 동안 수사가 진척된 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6개월 동안 수사가 진척됐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민 전 롯데월드 회장 예. 그때 이제 K스포츠 재단이죠. 그렇죠. 예. K스포츠 재단 70억 원 후원하게 하고 거기 면세점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이게 성사되지 않았어도 그것으로 제3자 뇌물 공여가 입증됐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같은 사안이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 당시 모든 회사들의 소재가 성남에 있거나 예. 그다음에 성남시장의 인허가권이 필요했던 사안에 전부 후원금이 간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실제 대가가 이루어진 건 두산건설 이런 것들이 예. 입증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두산건설 전 대표이사와 성남시 당시 추진팀장이 예. 구속이 됐는데 이분들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검찰이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해달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부른 것 같은데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해서 아니면 아니고 김명기고하는 얘기를 분명히 한다는 게 맞다고 보죠. 예. 얘기가 뒤섞여 나왔습니다만은 타이밍상 딱히 그렇죠. 이거는 이걸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건 아니라는 아니다. 겁니다. 네. 6개월 만에 재수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정진상 씨가 구속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물증 확보가 됐고 돼 있기 증거가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작업에서 부른다고 이재명 대표를 부른 것이다. 네. 예, 일단 3자 뇌물 공여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사례랑 같이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조금 더 들어가고요. 자, 이 타이밍상 이거는 하나도 정치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이 놀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와의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 경찰은 소위 말해서 현 정부와 반대되는 야당을 갖다가 예를 들면 그럼 아주 강력하게 수사를 하거나 자기 쪽은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논리대로 얘기하면 경찰과 검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거의 정치 검찰, 정치 경찰이 된다라고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것이고요. 또 하나 K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K스포츠 스스로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돈을 받아서 대가성이 입증되는 건데 FC 성남은 축구단이잖아요. 예. 그걸 예를 들면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여기에서 무슨 대가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예. 계속 검찰이 얘기하면 검찰이 공소장에 있으면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검찰은 주장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대장동 수사 내용은 아닌데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69차례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바라는 것이 예. 거짓이면 유증이 돼요.
69차례의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검찰이 제기했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아마 예. 나왔으면 제가 볼 땐 대서 특별히 됐을 거예요. 저는 그런 관례들을 따져볼 때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왜 어제 소환을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양쪽 얘기를 좀 공히 들어봤고요. 다른 쟁점 하나 이제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3년 6개월, 7개월 동안은 증거 불충분이었는데 왜 이게 갑자기 제3자 뇌물 공여 제로가 됐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게 70억을 후원하도록 했고 그 대가로 롯데 면세점 인허가 허가를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과 똑같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남 FC의 이 성남시에 있는 거주했던 두산건설, 네이버, 뭐 차병원 이런 기업들이 성남 FC에 기부금, 후원금을 주고 뭐 인허가 관련된 것은 그 아까 말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랑 정말 판박이로 똑같은 건가? 근데요. 예. 제가 이제 좀 답답하긴 답답한데 지금 뭐 말씀하신 저 자꾸 대장동 사건 예. 이야기하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이게 이제 그 부정한 청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이익을 주게 하고 돈을 준 사람이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에게 좀 불법적인 청탁을 한 거 아니냐. 적어도 최소한 좀 특혜성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때 이게 제3자 뇌물 교부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청탁이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두산건설은 뭐 1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1조 이상 수익 얻은 것도 뭐 사업을 하다가 보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또 우리가 이제 백현동에서 등장했던 또는 대장동에서 등장했던 마찬가지 또 그 논리가 나와요. 예를 들어 뭐 건폐율을 줄여준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조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또 서로 간에 이제 저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서로 간에 또 그 협상을 하는 부정한 협상을 하는 메일이 주고받아요. 메일을 주고받고 그 부정한 메일이라고 하는 게 야 너네 저희 성남 FC에 얼마 좀 기부를 좀 해라. 그러면 너네 수건 사업인 어느 쪽에 용도 변경이라든지 인허가를 우리가 해줄게. 이런 식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는 건가요? 그 메일에는? 보도에 그렇게 나와요. 보도에 뭐냐 하면 두산건설에서 그럼 이걸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결국은 그렇게 교섭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도 됐잖아요. 정진상 씨 말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두산건설 관계자도 역시 지금 같이 재판을 맞습니다. 받아요.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 상황이 그 단순히 두산건설 한쪽만이 아니고 차병원, 네이버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은 시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지금 부당하게 모금 운동을 한 거죠. 과거에 성남 FC는 연간 뭐 1억 원 정도 모금을 했는데 수백억을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시장으로서 이만큼 내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만큼 그 시민을 위해서 모금을 했다. 난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지도력이 있다. 지도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금 활동을 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었고 그것이 언론에 수없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뭐 지금 와서 말뿐이고 뭐 무슨 부정한 청탁이 있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렇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행정 활동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뭐 또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있는 사실을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뭐 검찰 주장뿐이지 않느냐.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민주당은 이런 시기면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 광역단체장들 가운데서도 이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여당 소속의 그 지자체장, 단체장들도 같이 수사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요. 박성준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남 FC를 성남시가 인수를 해서 살려놓았습니다. 만일 이런 걸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그리고 이런 걸로 사법 처리를 한다면 지금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이 김은겸 의원도 그렇고 박성준 의원도 그렇고 여당 내의 광역 단체장들 가운데 이 이재명 시장처럼 축구단에 후원을 한 기업들 요청을 한 단체장들이 많은데 왜 그들은 수사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야당 대표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바로 밑에 지자체 토착비리 수사다. 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지자체의 정말 토착비리인지 그렇다면 야당의 주장대로 다른 여당 소속의 광역 단체장들, 지자체장들은 이런 토착비리가 없는 것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준표 시장 또 경남도지사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홍 시장도 후원금을 운영하고 있는 축구단에 상당히 받았죠? 경남 FC에서 받았을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으로 있지만 대구 FC도 예. 대구시에 그 대구 FC 운영하라고 기업들로부터 뭐 얼마를 받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핵심은 그것이죠. 김재현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았느냐. 그럼 홍 시장은 경남 FC에 후원한 경남 지역 기업들에게 그 어떠한 인허가나 혜택을 준 적이 없다. 그것이 없다고 지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게 차이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사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홍준표 경남지사도 그때 그렇게 넘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강하게 하는 것은 결국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뭐 정평이 나있죠. 사실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그리고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그렇고 쌍방울권도 그렇고 다른 것을 모두 뭉뚱그려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혐의에 대한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위에 뭉뚱그려 부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소환 조사를 통보를 했거든요. 그것은 결국에는 성남 FC 의혹만 해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뭐 누명이다, 뭐 탈탈 털어도 먼지도 안 나오는 사람을 잡아간다 이렇게 덮어씌우기보다는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법적 판단에서 조금 정정당당하게 맞대응하는 것이 나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누명 씌운다는 프레임으로 가서는 앞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제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또 날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근거 없는 얘기를 꺼낼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엄포까지 홍 시장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대가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해당 지역의 기업인이나 기업에게 어떤 특혜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걸 마치 이재명 대표 사례랑 같이 도매급으로 묶어서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충분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면서 같이 홍 시장을 비판하든 여당 지자체장들을 비판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제3자 뇌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이 급조된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사적으로 운영되는 재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남 FC라든지 지금 논란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경남 FC라든지 이건 다 시민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회적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운영도 공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성남 시민의 축구단인데 거기에 돈이 들어온 거를 제3자 뇌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도대체 공적 기업의 뇌물이 아닌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인허가하고 용도 변경 문제인데 인허가와 용도 변경이 예를 들어 권한 밖의 문제고 도저히 해줘서는 안 되는 문제를 해줬다라면은 당연히 위법 사항으로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이 자율적인 단체장의 자율적인 권한 안에 있는 문제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논의를 거쳐가지고 공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정책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부정한 청탁인가
이 부분은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안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그 혐의와 또 이 다른 사례들까지 조금 더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나서 비대위 체제든 뭐 다른 대안 체제로 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관련된 민주당 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무도한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고 이재명 죽이기다, 정적 죽이기다라고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된다,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죠. 네네. 근데 의원님께서 바로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당과 분리 대응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해 오셨는데, 네네네. 김남국 의원이 이런 주장은 극소수다. 김남국 의원의 그런 주장이 극소수입니다. 그 당 지도부를 구성하시는 분들하고 뭐 김남국 의원 같은 분들 그리고 뭐 조금 더 계시죠.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민심이 떠나 있는데도 민주당에게 지지가 확 쏠리지 않는 거, 사실 이게 더 걱정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한 전략을 찾아내는 게 당대표의 임무예요. 이건 축구 뭐 덮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새로운 전략과 대안, 희망, 이 점에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걱정할 거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이게 떳떳하게 혼자 싸워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당대표 내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그 의견을 아직도 유지하시고 계신 건가요? 당연하죠.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그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나는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나로 인해서 당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 혼자라서도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명명백백히 결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내에는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검찰의 이 탄압 수사에 맞서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비명계 또 친문계를 중심으로는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해라,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비대위로 전환하라,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부는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처신을 해야 될까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소환에 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소환에 불응하면서 당을 규합해서 검찰과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다라고 하면 O,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 X를 좀 들고 이유를 하나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창환 교수님부터 좀 들까요?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 그 얘기는 소환에 응한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뭐 소환에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쓰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이 뜻인가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정치 인생에 있어서 승부사적인 기질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이렇게 도망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면 돌파를 갖다가 선언할 거다. 그렇게 본다면 검찰이 소환한다면 물론 이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되겠지만 결국은 자신이 무죄를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진흙탕 싸움을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에 아마 출두할 건 출두하고 또 대언론 플레이는 언론 플레이대로 하면서 아마도 법정 싸움까지 지난하게 갈 것이다.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당대표는요, 보통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고위 당직자나 이런 분들은 당직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럼 당대표는 유지한 채 그러면 검찰 소환에 응합니까? 아니면 당대표를 잠시 내려놓고 뭐 비대위 체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나서 응한다. 여기까지 조금 더 지난번에 그래서 그 당에 그 바꿔놨지 않습니까? 당무위원회에서 그 사임권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당대표 책임 직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아마도 그 소환에 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택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제 네 분이 X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최 의원부터 듣죠. 저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계속 씌우면서 검찰에 출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서는 자신이 결백한데 검찰이 정치보복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내가 억울하다. 그런 것을 당 내외에 계속 알리고 여론전을 하면서
출두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나요? 뭐 그렇게 전면전을 유도할 가능성이 검찰이 크죠. 서면 조사로 대체할 것 같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 전면전을 계속 유도하면서 예. 싸움을 더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과 민주당 간의 정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국면이 있거든요. 예. 그 와중을 틈타서 국민의힘의 약점도 파고들고 그런 부분에서 강경책으로 계속 나가서 예. 검찰 소환에 불응할 거를 봅니다. 예, 아주 극한 대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번에 28일로 소환 날짜가 잡혔잖아요. 근데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당당히 응해서 본인이 죄가 없다면 본인도 법률관이가 소명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위에도 대장동, 쌍방울, 성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 대장동 사건이 앞으로 조만간 소환하겠죠.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이른바 쌍방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검찰이 증거가 확보되면 또 부를 겁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쌍방울, 그러니까 대쌍성이라고 그러는데 성남 FC 사건으로 가장 먼저 소환 그 소환 조사가 이제 검찰이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나가버리면 또 대장동도 나가야 되고 예. 쌍방울도 나가야 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얼굴이 계속 포토라인 앞에 쓰면서 국민적인 그런 어떤 말하자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그런 이미지 정치에 능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봐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 어느 사건에서 예. 내가 나가서 자기가 말하자면 막 야당 탄압의 주체처럼 보여지느냐 그걸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저는 한 번에 묶어서 검찰 소환을 응할 것이지 이렇게 사안사안별로 나가다 보면 본인이 정말 피의자 프레이밍에 갇혀가지고 자기는 헤어나올 수 없다. 그런 어떤 전술적 판단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변호사예요. 예. 법률가예요. 그렇죠? 소환에 불응했을 때, 소환에 응했을 때 오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 유불리도 다 따지겠지만 저는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그렇죠. 부분도 분명히 따질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네. 자, 그런데 우리 김재현 의원께서는 저는 X라고 좀 봤는데 그게 아니군요. 소환에 응할 거라고 이제 보셨어요? 전 뭐 당연히 소환에 응할 거라고. 왜요? 봅니다.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아니면 정치인의 그런 문제가 시각에서? 아니고요. 검찰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와서 뭐 묵비권을 행사하든 나오지 않든 그냥 기소하면 충분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하고 마지막 단계로 소환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거 알고 이재명 대표도 있겠죠. 당연히 알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반응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겁나냐. 그 얘기 좀 이따 들려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이 당당한 척 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을 보면 요즘 살이 쏙 빠져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잠시 그런데 말씀 좀 죄송한데 그 얘기를 좀 듣고 계속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뭐 생일이어서 그런 것일지 아니면 뭐 본인의 고향이니까요. 지금 민생 지방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알이 하나 들었네. 이게 액땜하는 거라면서.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얼굴을 봤습니다. 그렇게 막 얼굴이 안 좋아 보이나요? 예. 아니 조금 아까 예. 후보 시절에는 굉장히 여유 있게 뭐 탈탈 털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와서 압수수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그동안 수사했단 말이냐 이러잖아요. 실제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할 때는요.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그냥 3년 동안 뭉개고 그냥 있었다고 봐야 돼요. 아무 수사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해서 그 3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도 후에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그런 증거가 나왔다면 그건 뭐 아무 수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나는 수사기관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로. 그럼 가서 대신
하나만한 이야기 하시겠죠. 뭐 묵비권 행사를 하든 뭐든. 예.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가보니까 전부 엉터리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 하시겠죠. 예.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봐요. 예, 소환에 응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군요. 우리 김종현 행정관께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당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너무 이 당이 리스크 이재명 대표를 끌어안고 있다 보면 너무 당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왜 당이 나서서 개인의 어떤 잘못을 자꾸 이렇게 막아주려고 하느냐라는 반발이 더 거세질 텐데.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말씀하시는 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 정해져 있군요. 조홍천, 서른, 이원호, 김종민 이 네 분이 계속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들도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논의들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런 징후들은 많지 않고요. 이런 분들 중심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비대위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직 무슨 뭐 기소가 된 것도 아닌데 우리 당원 당규에 의하도 기소가 됐을 때 당무위를 열어서 판단하는 문제예요. 지금은 그야말로 그냥 수사에 처음으로 소환해달라고 검찰이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비대위를 얘기하는 건 좀 우물 가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일단 적어도 그 고민정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요. 저도 1,600만 표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요. 77.77%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선 후보 지금 여론조사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혐의가 밝혀진 증거가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인데 당 내부의 일부 의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체의 뭐 의견이 전혀 아니고 아직까지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 선거법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을 때 허위사실 공포예죠. 이때도 서면으로 대처했었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은 그래서 건마다 소위 출석을 통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부를 때마다 맨날 가야 됩니까? 저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법원이 발부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검찰이 출석 요구하는 것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진술 거부권도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은 저는 적어도 권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나갈 적기에 나가지 전 이번 12월 28일 날 오전인 것 같은데 10시쯤인 것 같은데 그때는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장동 수사는 김만배 씨가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판을 조금 연기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남욱 변호사도 다른 재판 준비로 좀 바쁘고요. 또 이한성 씨라든지 관련자들은 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고 있어서 이 대장동 수사는 조금 이제 지체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 대장동 수사가 지체가 되니까 성남 FC 건으로 성남지검이 먼저 치고 나간 것인가 아니면 그런 정치적 타이밍, 수사의 타이밍과는 무관하게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소환을 통보한 것인가. 이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식적인 행보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각종 간담회 자리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는 횟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이른바 빈곤 포르노 논란의 대상이 됐던 그 어린 아이를 한국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만나는 그 모습 사진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평생에 한 번이면 마음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라고 써있는데요. 그 마음을 담으신 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유, 진짜 얼굴 깨끗하시고 예쁘셔가지고 더 잘 어울려요.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 따뜻한 스카프를 이렇게 부상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조용한 내조를 보이겠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공약상으로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조용한 행보는 이제 포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자꾸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오히려 예. 이것이 확산되는 측면을 보이면서 이게 대통령 영부인의 어떤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많이 제한들이 됐었는데 예. 저는 그래요. 대통령 부인이라는 그 자리가 그 정말 어떤 법으로 공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죠. 더더군다나 지금 저렇게 지금 오늘 요즘의 행보를 놓고 보면 사회 어두운 곳이라든가 좀 그늘진 곳, 그다음에 예. 우리가 따뜻한 손길이 가야 할 곳을 이렇게 돌보는 건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이전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하지만 자꾸 이제 야당이나 일부 정치권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나타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나타난다. 이런 예. 식의 이제 프레이밍을 짜가지고 자꾸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다 보니까 아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뭐 대통령 지지율과 상관없이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연말연시라든가 이렇게 좀 사회에 그늘진 곳을 돌봐야 타이밍에 대통령 영부인이 저렇게 나서고 지난번 캄보디아 예. 했던 저 아이를 불러가지고 수순하는데 다시 나타나는 것은 저는 어떤 또 우리가 어떤 이유를 제공했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결과를 보는 모습으로도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정치권이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 이런 좀 스토킹 접근법 말고 이제는 영부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좀 수행하고 좀 사회에 좀 이런 그 어두운 곳으로 잘 돌봐다 하고 권유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맞는 거지.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를 정치권의 중심에다 놓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예. 갑론을 하겠습니까? 네, 뭐 저도 왜 조용한 내조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서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비판하고 싶지 그런 걸로 않다. 예. 비판할 필요가 없고요. 연말 연시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한다는데 뭐 나쁜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던 예. 것은 공적인 활동으로 기록되고 관리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EU 순방이나 이런 데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본인이 원할 때는 공적으로 활동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관리되지 않고 사적으로 뭐 비행기에 태우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쪽방촌을 가던 아니면 소외된 이웃과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영부인으로 활동하시겠다 그러면은 공식으로 지원팀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예. 그것이 기록되고 관리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소위 말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관리하고 예. 보여주기 싫은 거는 관리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선택적인 그 소위 그 언론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예. 점에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시고 다 좋은데 공적으로 활동하실 거면 지원팀 만들고 공적 관리를 받으셔라. 그게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예, 닥터카에 탔다, 남편과 동행을 했다. 그리고 이 장관이 타는 이 관용차에 본인이 탐으로써 복지부 1차관이 차에서 내려서 현장 중앙의료원을 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의 사태를 여야 정치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호영, 박찬대, 유인태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윤리위원회 해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이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본인 때문에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은 상태입니다. 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신현영 의원이나 그 남편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의사입니다. 또 재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가 재난 현장에 가는데 개인적으로 가기보다 팀별로 닥터카를 타고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그 현장에 가서 좀 거들고 싶었던 게 본심 누가 뭐 새벽 1시에 나가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택시를 불러 타고 갔어요. 그렇죠. 가서 거기서 보자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였겠죠. 예. 그게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예, 유인태 전 의원의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명지병원에서 닥터카를 탐으로 인해서 진짜 현장에 급히 가야 될 재난 긴급 의료팀이 만약에 못 탔는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나 확인된 것은 이태원 현장에서 중앙의료원으로 갈 때 관용차에 탐으로써 복지부 1차관이 타지 못한 것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윤리에 회부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 선의는 왜곡하지 말라는 유인태 전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사진 있잖아요. 예.
저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예, 밝혀지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 그 보좌관을 인천에서 자고 있는 보좌관을 그 새벽 1시에 불러내서 15분 동안 그 사고 현장에 머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그리고 장관차를 타고 사라졌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현장에 할 일이 없더라. 그럼 왜 간 건지. 그리고 지금 목에 달고 있는 저 신분증도요. 예, 출입증이죠. 일종의 현장에 갈 수 저것도 이제 그 긴급 의료 행위를 하고 예. 있는 의사들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현장에 간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죠. 예. 목적은 제가 보기에 자기가 의사로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진을 찍으러 간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명지병원의 그 닥터카를 예. 그것도 저 강북 강변로를 따라서 곧바로 갔다면 시간이 그렇게 지체되지도 않았을 텐데 20분 예. 이상을 더 지체시키고 자기 집 근처로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한 3분 거리에 떨어진 예. 그 전철역에서 만나가지고 타고 갔는데 또 치과 의사인 남편까지 태워 갔어요. 예. 그리고 본인도 가정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과연 뭘 했을지 우리가 가정의학이 뭐 예. 하는지 알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도대체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뭘 도와주려고 예. 갔는가 저는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좀 물어보고 예. 싶은 거죠. 다만 이 신영영 의원의 이제 이력을 살펴보면은 가정의학과 교수지만 명지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제 긴급 응급의료팀에서 근무한 그 디멧 관련된 일을 했다라는 이력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윤리 고발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 신영영 의원을 감쌀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잘못한 부분은 같이 비판할 것인지 그 선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부적절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닥터카 같은 경우가 시간을 더 지체되게 만든 예. 거가 남편이 동승할 이유가 있었는가 뭐 이런 당연히 저는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조 증인으로 채택을 하시던 예. 아니면 뭐 수사 좀 고소고발 됐으니까 예. 수사를 하시든 전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윤리 고발하셔가지고 윤리에서 결정이 되면 되는데 저는 계속 국민의힘이 이걸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발생했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저희 지금 집권 여당이 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 당시에 현장에서 행안부 장관은 뭘 했는지 경찰청장은 뭐 했는지 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사고가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그러니까 사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시간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이 112에 전화해가지고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못한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국민의힘 같은 신현영 의원의 문제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국정조사의 본 취지에 맞는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현영 의원 비판하십시오. 공격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예. 하지만 국조의 문제는 이게 중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참사가 발생할 수 있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동대들이 왜 빨리 못 움직였는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때가 왔다는 것처럼 뭐 신현영 의원만 계속 공격을 해대시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권성동, 장제원, 김민아, 김상훈 이런 분들의 망언에 대해서 같이 윤리에 제소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죠. 어제 국민통합이 대통령 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 척결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최경실 의원님, 백종원 100억 빚 사망설도 나오고요. 뭐 오늘은 뭐 김정은 또 사망설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부터 해서 진짜 가짜 뉴스들이 만연해 있는데 이 대통령이 나서서 이 얘기를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입니까? 최근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그 악영향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도 가짜 뉴스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뉴스보다는 가짜 뉴스 스스로 만들어서 서로를 공격하는데 빌미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 뉴스를 없애지 않고는 이 극렬한 저항, 극렬한 증오 이것이 사라지기 힘듭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첼리스트 청담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걸 정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렇습니다. 첼리스트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사실로 믿고 있는 거. 아,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거짓말로 호도하고 이것을 숨기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수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게 가짜 뉴스가 굉장히 심각한 폐해를 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의 근절은 정치권도 함께 나서줘야 된다. 정치권이 지금 가짜 뉴스를 함께 스스로 터뜨리는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짜 뉴스가 대통령께서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 정치권이 각성을 해서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없애주는데 함께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도 그렇고 가짜 뉴스도 그렇고 오늘 척결해야 될 게 많네요.